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명장을 꿈꾸는 고교생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기술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전국 60개 특성화 고교에서 독일식 도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수업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팽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지역의 최고 기능인을 선발하는 지방기능 경기대회.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명장 못지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실력을 뽐내는 학생들. 결과물도 훌륭합니다. 용접은 어렵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용접계의 명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기술 연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벽은 학생들에게 높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의 청년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독일 스위스의 산업 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기초 실습을 병행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보장받습니다. 기업은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에 따라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학교를 포함한 60개 학교의 학생 2,700여 명이 860여 개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200여 개 특성화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 사례를 공유하는 제1차 K-무브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해외 취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멘토들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K-무브 토크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K-무브 사업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후 근로 조건은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할 방침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해외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 시간 오는 12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어 현지 한국 투자자들에게 직접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와도 연달아 접촉합니다.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8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재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면서 노후 자금까지 벌고 싶으실 텐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도전해 볼 만한 일자리 윤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색한 차림으로 음식 만들기에 열중하는 중년 남성. 이렇게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베이비 부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베이비 부머들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직업 30개를 선정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경험이 있다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틈새 도전형 직업들인데 1인 출판 기획자나 스마트 농장 운영자,
도시 민박 운영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거나 취미삼아 해볼 만한 직업도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원이나 웃음치료사, 인성교육 강사 등 비교적 특별한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생활 코치부터 이혼 상담사나 주택 임대 관리사 등이 미래에는 수요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하는 게 지금 인생 설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용정보원은 은퇴자 직업 탐색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지난해 혼인율이 또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 2,800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해 200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한 32.6세와 30세로 조사됐는데 특히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이혼율도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된 부부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각종 진입 규제만 개혁해도 33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경련이 전체 1,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 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종 중 정보 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 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 신고와 등록에 약한 진입 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였습니다. 강한 진입 규제가 폐지되거나 약한 진입 규제로 변경되면 약 33만 2천 개의 기업이 새로 생긴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세계적 강소기업을 꿈꾸며 오늘도 연구개발에 몰입하는 벤처기업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력의 결실인 자사기술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심하고 털어놓은 분통 터지는 사연들을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위에 착탈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획기적 차량용 배터리, PM그로우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협업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기쁨도 잠시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다른 대기업이 이런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걸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 최초의 착탈식 배터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으로 상용화돼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만 누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창의적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한 M게이트란 회사입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관련 기술에 주목한 정부 정책기관은 특허 이용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함께 이 사업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엔 사업 활성화보다는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 자사 실적 쌓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원장과 고위임원 2명은 관련 기술을 응용한 유사 특허 2건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제대로 된 영업 한번 못 해보고 성장할 타이밍을 놓치며 사장됐습니다. 국가 기술도 사라진 거고 기업 기술도 사라진 거고 그거를 보급하고 확대해야 될 그 기관도 그거를 유야무야 그냥 해버렸고. 한국의 오라클을 꿈꾸며 재무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든 이 회사. 프로그래머를 의뢰한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기술을 빼돌려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들이 결국 특허 침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강화,
특허 집중 심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7.49% 늘어난 것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10.37%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주요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보다 1조 원 이상 많으며 가장 높게 예측한 JP모건의 6조 3천억 원보다도 3천억 원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최근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S7 시리즈가 최단 기간 1천만 대 판매를 돌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 생명의 한국법인도 인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6일 독일 알리안츠 그룹과 한국법인의 지분 100%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3천억 원 선으로 알려졌지만 안방보험은 중국의 SNS에 한국 알리안츠 생명을 우리 돈 35억 원으로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안츠는 지난해 873억 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실적이 악화해 매각이 추진돼 왔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키워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박송희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주 찾는 동네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 저는 경리단길에 또 네. 예쁜 가게들이 많아서 많이 찾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또 연남동이 핫하다고 해서 연남동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박송희 아나운서처럼 일부러 특정한 동네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동네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소위 뜨는 지역에는 토박이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고용플러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핫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네, 핫플레이스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관심이 가는데요. 저도 약속을 잡을 때는 무조건 SNS나 블로그를 찾아보고서 좀 예쁘거나 독특한 가게들이 많은 동네로 장소를 정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면 정말로 사람도 많고 또 화려하고 또 다른 곳과는 이색적이고 해서 정말 찾아올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 토박이들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할 텐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계급, 고귀한 혈통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래는 낙후된 지역에 중산층이 들어와서 지역을 고급화, 활성화시키는 현상을 뜻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몇 동네처럼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 문을 연 상점들이 유명해져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임대료 급등을 가져오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규모 가게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개성 있던 상점들로 인기를 끊는 동네들이 어느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또 대기업 브랜드 상점으로 서서히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의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고 있을까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사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대표적인 동네로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서 홍익대 인근 망원동이나 상수동이 그렇고요.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리단길에 있는 이태원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임대료가 70%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가게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까지 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동네를 떠나게 되고 동네는 결국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모여서 인기를 끈 동네가 대형 상업지구로 변하면서 개성이 없어지고 또 흔한 유흥가가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해당 주민이나 상인들 말고도 일반 분들도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유난히 좋아했던 가게가 어느 날 가봤더니 없어져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특히나 많은 동네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를 두고 동네가 쉬지를 못한다. 결국 이득을 얻는 건 건물주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만 몰린다.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일부러 찾아간 가게가 사라져서 헛걸음을 하고 정말 아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단골 가게에 오래오래 가고 싶은 소비자의 권리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들을수록 단순히 상가 임대료 상승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나 상인이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점이 반복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웃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인간관계가 빠르게 파편화되고 단절된다. 이런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 역시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죠.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도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자본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인데요. 그는 어떤 지역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결국 기존 주민들은 대부분 쫓겨나거나 그 지역의 색채 또한 완전히 바뀌고 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획일화된 동네의 모습 속에서 그 지역만의 문화나 낭만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요, 지나치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촌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재정 비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역 내 일부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하고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영업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거나 주민 협의체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앙동을 중심으로 상가 임차인 보호를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젠트리피케이션 살펴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는 호재를 만나서 뜬 기업과 악재를 만나서 발목이 잡힌 기업의 대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기업계에 불거졌는지 기업 기상들을 살펴보시죠. 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흐름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흐름이 아주 뚜렷했던 한 주였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맑은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복제약 램시마의 미국 시판 승인 드디어 받았습니다. 관절염 치료용 램시마, 유럽에선 2013년 승인받았지만 미국 쪽 승인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절반이 미국 몫이고 램시마 관련 시장만 무려 20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 전체 TNF-알파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 규모가 약 20조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의 10%만 먹는다 치더라도 연간 미국 시장의 매출 규모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10년 내 매출 10조가 목표라니 제약업계 판도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님, 드디어 한국에서도 거대 글로벌 제약기업이 나오는 건가요? 이번엔 신세계입니다. 강남점 리모델링 뒤 실적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통그룹 중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신세계, 강남점을 60%나 늘려 서울 시내 최대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축 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아동 매장에 사람이 몰려 여기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은 대기표 받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답니다. 신세계, 지금 강남점을 라이벌 롯데 소공점을 능가하는 한국백화점 대표 선수로 만든다는 목표인데요. 정말 경쟁이 열기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이제 흐림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IT 공룡 카카오입니다. 벤처 출신 재벌 기업 1호가 되면서 야심작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계획이 위태위태합니다. 자산이 5조 원이 넘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받는 것은 일종의 재벌 인증인데요. 몸집 키운 카카오가 올해 처음 여기에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했지만 재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김범수 의장님, 법 고치기 나름이겠지만 뭔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번엔 전 세계에 파문 일으킨 파나마 문서에 유탄맞은 SK그룹입니다. 파나마 법률회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뢰자 명단 폭로로 지금 세계 각국이 난리죠. 그런데 SK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자산은 명단에 없는데 총수의 처남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 씨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인에게 넘겼다 해서 잠잠해지나 싶더니 회사 인수자가 SK 쪽 일한 사람, SK와 거래가 많은 회사 인사여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진짜 무관하면 곧 잠잠해질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공직자 재산 공개 후 폭풍으로 애매한 입장이 된 게임 업체 넥슨입니다. 문제는 일본 상장 전 이 회사 주식 4억 원어치 샀다 120억 원 대박을 친 진경준 검사장 때문이죠. 네이버 김상원 대표를 비롯해 같이 산 사람들이 모두 지인이고 김정주 넥슨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넥슨은 주식을 매매하려면 회사 승인이 필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그 과정 다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넥슨 입장대로 법적 문제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재테크에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보시는 4개 가습기 살균제 브랜드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폐를 손상시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게 2011년. 숨진 임산부, 영유아만 14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0개 가습기 살균제를 조사한 검찰이 지난주 피해 손상 유발 제품을 옥시싹싹, 와이즐렉, 홈플러스, 세퓨 이 4개로 압축했습니다. 4개 회사 관계자분들 독성 테스트 제대로 했는지 위험성 알고도 공급했는지가 수사 핵심이라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총선 앞두고 여야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미사 여구가 아니라 그 효과들을 자신하는지 선거 뒤 제대로 추진할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